북한 최고위층 경호원은 그림자처럼 존재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완벽한 감시 속에서 타인을 감시하는 이중의 감옥과도 같은 세계였죠.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긴장감 속에서 사연자는 충성심과 함께 의문도 키워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단기 격리 처분 후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자신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중국 공연 중 CCTV 사각지대를 통해 탈출하기로 결심한 순간 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숨을 건 자유를 향한 위험한 선택. 과연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저는 군복무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아침 점호를 마치고 있던 순간 상급자가 저를 포함한 몇 명을 따로 호출했습니다. 대대장실로 이동한 우리는 낯선 인물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민간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우리를 훑어보며 무표정하게 자료를 살폈죠. 신체 조건 우수, 사격 기록 90점 이상, 상급자 평가 5점 만점. 그는 제 기록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양 파견 특별임무 선발 심사에 참여하게 됐음을 통보한다. 심사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체력 테스트는 기존 군대 기준의 2배 이상 강도로 진행됐고 외모 검사는 키부터 얼굴 생김새, 심지어 손톱 상태까지 확인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심리 테스트였습니다. 폭력적인 사진을 보여주며 감정 변화를 관찰하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죠. 특히 가족 관계와 성장 과정을 집요하게 질문했습니다.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저는 군 생활의 지루함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일은 특권이었으니까요. 평양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보안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임무 중 보고 들은 모든 것은 국가 기밀이며 누설시 국가 반역죄로 처벌받는다. 서약서를 읽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교육장에서 처음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문화예술계 주요 인물 경호팀에 배속된다. 강의를 맡은 상관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경호 대상자들은 국가의 얼굴이자 체제의 상징이다. 그들의 안전은 곧 국가의 안전이다. 교육 내용은 철저했습니다. 수상한 인물 식별법, 위협 상황 대처법, 대상자 주변 환경 통제법 등을 배웠습니다. 특히 강조된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경호원은 그림자다. 보이지만 존재감은 없어야 한다. 한 달의 교육 후 저는 최종 배치를 받았습니다. 삼지연관 현악단 소속 현송월 경호팀 배정. 서류를 받아든 순간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북한 내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의 경호를 맡게 된 것입니다. 첫 임무 날 저는 새 제복을 받았습니다. 일반 군복과는 달리 품질이 좋았고 사복도 함께 지급됐습니다. 공연장에서는 관객처럼 보여야 한다는 지시와 함께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현송화를 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모습 그대로였지만 실제로 보니 더욱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임무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공연장 주변을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접근하면 차단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했습니다. 매 순간 촉각을 곤두세고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부담감은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첫 임무를 마친 후 저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평양의 중심부에 위치한 숙소는 편안했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외출은 제한됐고 모든 행동은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런 불편함보다 자부심이 컸습니다. 나라의 중요 임무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찼으니까요. 저는 경호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점차 업무 흐름에 익숙해졌습니다. 현송월 수행 경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공연장 경호, 이동 중 경호, 연습실과 숙소 경호였죠. 각 상황마다 다른 위치와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공연장 경호는 가장 긴장되는 임무였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이 모인 공간에서 모든 시선을 감지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주로 무대 측면이나 객석 앞줄에 배치되었습니다. 사복 차림으로 일반 관객처럼 보이면서도 항상 주변을 살폈습니다. 관객들의 손동작, 가방,
심지어 표정까지 관찰했습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다른 팀원에게 무전으로 알려야 했습니다. 이동 경호는 또 다른 차원의 긴장감을 요구했습니다. 차량 이동 시 저는 선발대로 배치되어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도로 상황, 주변 건물, 인적 상황까지 모두 점검했죠. 한 번은 계획된 경로에 갑자기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즉시 대체 경로를 확보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압박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연습실과 숙소 경호는 상대적으로 단조로웠습니다. 건물 주변을 순찰하고 출입자를 확인하는 일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방심은 금물이었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경호 원칙이었으니까요. 현송월은 늘 경호원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지시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모든 명령은 경호 책임자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존재감 없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존재였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말하지 않는다는 경호원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한 번은 해외 공연 준비 중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외국 기자들의 사진 촬영 각도 제한, 접근 통제 강화. 그만큼 현송월의 외부 노출에 대한 통제는 엄격했습니다. 우리는 사진기를 든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위치를 파악하고 필요시 촬영을 제지하는 임무까지 맡았습니다. 경호 업무 중 가장 힘든 것은 끊임없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식사 시간마저 교대로 짧게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점차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밤에는 자다가도 작은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경호팀에게는 일반 군경보다 훨씬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호 지침을 어기면 즉시 강등되거나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게다가 내부 감찰팀이 항상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감찰팀인지 알 수 없었기에 동료조차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죠. 점차 저는 이런 환경에 적응해갔습니다. 눈빛만으로 동료와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청각을 발달시켰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익혔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은 경호원의 자질 부족으로 간주되었으니까요. 경호 업무를 6개월쯤 수행했을 때 저는 우리 조직 내부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경호원은 서로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팀워크를 위한 상호 점검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우리 팀에는 정기적으로 새로운 경호원이 합류했습니다. 그 중에는 유독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경호 방식을 썼나요? 현송월은 사적인 자리에서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대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사라졌고 우리는 그들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상관들은 종종 팀원 간의 특별한 친분 관계는 업무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서로 가까워지지 말라는 지시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서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출신지, 가족사항, 개인적인 취미까지 모두 비밀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경호팀장이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대원들의 일일 활동과 대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우리의 사소한 행동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얼마나 대화했는지, 누가 임무 중 부적절한 표정을 지었는지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완전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기록되고 분석되는 환경에서 저는 점점 더 내면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실한 경호원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경계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 팀의 심리상담사라는 명목으로 배치된 인물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호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돕는 역할이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심리 상태와 충성도를 평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기적인 상담은 사실상 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호팀 내부의 감시 구조를 알게 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내에서도 특별히 통제된 정보만 접할 수 있었죠. 일반 주민들보다 더 철저한 정보 통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호팀 숙소에는 텔레비전이 있었지만 채널은 조선중앙TV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라디오도 허용된 주파수만 들을 수 있었고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어떤 기기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임무 수행 시에만 사용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내부 통신만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편지와 통신도 검열 대상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는 모두 검토되었고 사적인 내용이나 업무 관련 언급은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업무가 힘들다는 문장이 발견되어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보 통제의 심각성을 실감한 것은 해외 공연 준비 과정에서였습니다. 현송월과 악단이 중국 공연을 앞두고 있었고 우리는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외국인과의 대화 금지, 현지 언론 접촉 차단, 호텔 TV 시청 금지, 심지어 우리끼리도 현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런 정보 통제는 우리의 사고방식까지 변화시켰습니다. 바깥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점차 사라지고 주어진 현실만 받아들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안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히 외부와 단절시키는 걸까?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그리고 이 밖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 한구석에서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희미한 의문이었지만 이것이 나중에 제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경호 임무 1년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저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현송월이 참석한 평양 시내 행사에서 일반 시민이 갑자기 접근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시민과 현송월 사이에 끼어들었지만 이미 그 시민은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시민은 단순히 인사를 건네려는 것이었지만 경호 측면에서는 명백한 실패였습니다. 그날 저녁 팀장은 저를 따로 불러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경호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 이번은 경고로 끝내지만 다음번엔 없다. 팀장의 차가운 눈빛에서 저는 실제로 제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누군가 항상 제 행동을 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보내던 편지도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에는 왜 편지를 보내지 않느냐는 물음이 있었지만 제 편지는 전달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고 처분 일주일 후 저는 팀장실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정신 검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단기 격리 조치에 들어간다. 팀장의 말에 저는 전신의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북한에서 정신 검열은 사상적 충성도를 재평가하는 무서운 과정이었으니까요. 격리시설은 경호원 숙소에서 멀지 않은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에 침대와 책상만 놓여 있었고 벽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매일 사상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혁명 역사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주제로 한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자아 비판이었습니다. 매일 저는 자신의 사상적 약점과 실수를 종이에 적어 제출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막막했지만 곧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충성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가식적인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격리 한 달 후 저는 마침내 경호팀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귀 후에 저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더욱 충성스럽고 열정적인 경호원의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불신과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저 자신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자문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체제가 사실은 저 자신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충성을 다해도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불신은 곧 의문으로 이어졌고 의문은 점차 저항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적어도 이 감옥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분명한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송월이 중국 공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그동안 경호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체계적인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외 공연 시 경호 체계의 허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경호 시스템이 철저했지만 해외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현지 경비와의 협조 과정에서 생기는 혼선, 낯선 환경에서의 경계 소홀, 무엇보다 경호원들의 일시적인 자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틈새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중국 지도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이전 중국 공연 준비 자료 중에 지도가 있었고 업무상 이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연이 예정된 도시와 주변 지역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특히 호텔에서 가까운 기차역, 버스터미널, 시장의 위치를 기억했습니다. 또한 탈출 후 어디로 가야 할지도 고민했습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도 위험했고 결국 남한으로 가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경로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남한 드라마에서 간혹 들었던 제3국 경유 탈북 방법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을 떠올렸습니다. 돈도 필요했습니다. 경호원으로서 받는 급여는 북한 내에서는 괜찮은 수준이었지만 해외 탈출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특별 배급품들을 조금씩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담배, 술, 고급 옷감 같은 물품들은 나중에 필요할 때 팔거나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신원 문제였습니다. 북한을 떠난 후에는 제 신분증이 무용지물이 될 테니까요. 중국 내에서 신분 없이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경호 업무 중 알게 된 정보에 따르면 중국 북부 지역에는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탈북자들을 도와주기도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탈출 후 최초 24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시간 안에 공연단이 머무는 도시에서 최대한 멀리 이동해야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제 실종을 알아차리고 중국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기 전에 흔적을 지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쓸수록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반역자로 낙인 찍혀 처형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도 점점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중국 공연 출발 한 달 전, 저는 공연단의 정확한 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부 도시에서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날 저녁을 탈출 시점으로 결정했습니다. 첫날은 경계가 너무 삼엄하고 마지막 날은 귀국 준비로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꼈습니다. 경호 임무를 저버린다는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체제는 저를 배신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체제의 부품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삶을 갈망했습니다. 중국 방문 둘째 날, 저는 드디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현송월과 공연단은 저녁 공연을 마치고 호텔로 복귀했고 저는 야간 순찰 임무를 맡았습니다. 호텔 주변을 순찰하는 것이 제 마지막 임무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밤 11시 순찰 중 저는 호텔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전조사에서 파악한 대로 이곳은 CCTV 사각지대였고
담장도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주변에 다른 경호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순간적으로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공식적으로 탈북자가 되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온 저는 미리 벗어둔 경호원 겉옷을 버리고 일반 점퍼만 입은 채 시장 방향으로 빠르게 걸었습니다. 긴장으로 다리가 떨렸지만 되도록 자연스럽게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주변의 중국인들 사이에 섞여 걸으며 누군가 저를 쫓는 기색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저는 미리 파악해둔 조선족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조선족으로 보이는 종업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북한말로 조용히 도움을 요청했고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던 종업원은 제 진심을 알아차렸는지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종업원의 도움으로 저는 그날 밤 시장 근처 창고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북한 경호팀이 저를 찾기 위해 도시 전체를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창고 주인으로 보이는 조선족 남성이 와서 저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조선족 남성은 브로커였습니다. 저에게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고 제가 가진 물건들과 앞으로 남한에 도착한 후 갚겠다는 약속으로 겨우 합의를 봤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중국 남부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복잡했습니다. 우선 저는 외모를 바꿨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썼으며 중국인처럼 보이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브로커는 저에게 간단한 중국어 몇 마디를 가르쳐줬고 질문을 받으면 청각장애인 행세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저는 기차와 버스를 번갈아 타며 중국 남부로 이동했습니다. 매 순간이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는 공안들이 순찰하고 있었고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는 검문소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브로커의 인맥 덕분에 대부분의 위험 지역을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기차에서 공안이 승객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브로커가 미리 알려준 대로 화장실에 숨어 위기를 넘겼습니다. 또 다른 때는 버스 정류장에서 공안이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지만 청각장애인 행세를 하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중국 남부로 이동하는 데에만 거의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여러 도시와 시골 마을을 거쳤고 조선족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숨을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늘 함께했습니다. 마침내 중국과 제3국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브로커 팀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저는 남한에 도착하면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위험했습니다. 밤중에 인적 없는 국경지대를 걸어서 넘었고 국경 수비대에게 발각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제3국에 도착한 후에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북한 요원들이 탈북자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에 도착할 때까지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대사관 문턱을 넘는 순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한국 대사관에 도착한 후 저는 남한으로 호송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의 느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북한에서 보았던 서울 사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현대적인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곧 국가정보원의 합동신문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조사는 매우 철저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의 경력, 특히 현송월 경호원으로 일했던 경험을 모두 상세히 진술해야 했습니다. 제 신분, 임무, 북한 내 경호체계, 심지어 탈북 경로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제가 북한 간첩이 아닌지 의심하는 눈치였죠. 그들의 의심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북한 고위층 경호원이 탈북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3개월간의 조사 끝에 저는 마침내 정치망명자가 아닌 일반 탈북자로 분류되어 사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탈북민 정착 교육 기관에서 3개월간 남한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만의 역사, 문화, 경제 시스템, 심지어 대중교통 이용법까지 배웠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 외곽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으로 새 생활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호 경력은 남한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아무런 직업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경비 일을 지원했지만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경호 경험을 말하면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고 말하지 않으면 경력 단절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설거지와 재료 손질을 하는 일이었지만 적어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남한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말투, 행동 방식, 사고 방식까지 모든 것이 달랐죠.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고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들도 저에게는 자유의 일부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군가를 의심하는 눈빛 하나로도 처벌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는 점차 남한 사회에 적응해 갔습니다. 주방 일을 배우면서 요리사의 꿈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현재는 주방 보조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제 작은 식당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북한 음식과 남한 음식을 접목한 메뉴를 선보이는 그런 곳 말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남한에서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은 감시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더 이상 누가 내 말을 듣고 있는지, 누가 내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가끔 밤에 악몽을 꿉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꿈, 경호 임무 중 실패하는 꿈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기도 합니다.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마 이 기억들은 평생 저와 함께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꿈에서 깨어나도 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에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걱정됩니다. 제가 탈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저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더 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남한에서의 삶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편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체제의 부품이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한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자유를 찾아 떠난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남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을 모두 손에 쥐고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던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늘 소개할 인물은 북한 보위부 중장 계급까지 오른 뒤 믿기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호화롭게 지내던 그가 순간의 배신과 숙청 위기에 몰려 가족을 데리고 목숨을 건 탈북을 시도했죠. 한밤중에 강을 건너고 검문소를 아슬아슬하게 넘으며 결국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그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평양에서 보위부 일을 맡았을 때 저는 너무도 기고만장했습니다. 보위부라고 하면 북한 체제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조직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조사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리기 십상이었죠. 저는 그 지위를 손에 넣기까지 오랜 기간 군 생활과 당성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처음 군에 입대했을 땐 보잘것없는 병사로 시작했지만 제가 속한 부대가 여러 차례 공로를 인정받으면서 간부 코스를 밟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니 보위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고 그 이후 저는 평양 보위부에서 승진을 거듭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30 중반이 차이 되기 전에 저에게는 별 2개, 중장이라는 계급이 따라붙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제 이름을 들으면 겁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방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늘 쌀이 부족해 아침거리를 구하지 못해 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권력을 잡고 나니 그 무엇보다 물질적인 풍요가 가장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나와 가족이 잘 살아보자 싶었죠. 보이브라는 조직의 권능은 저 같은 사람에게 커다란 유혹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규정만 어겨도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를 교화소로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만 비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에서 보위부 간부라면 누구든 이런 횡포와 권력의 단맛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내려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김정은이 보통강 주변에 800세대 규모의 고급 아파트를 지어서 공로자와 충성하는 간부들에게 선물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은근히 기대하게 됐습니다. 보이브라는 핵심 조직에서 중장까지 올라갔으니 당연히 저도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는 예전부터 그 지역의 아파트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북에서 평양 한가운데의 고층 아파트에 산다는 건 다른 지방 주민들 눈에는 대단한 특권으로 보이거든요. 아내는 늘 새로운 고급 단지에 들어가서 우리도 이제 세련된 도시 생활 좀 누려보자 라고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 한쪽에선 이제 당이 나를 진정으로 인정해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죠. 그 무렵 제 부하였던 장성일이 밤중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성일은 중령 계급이었지만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나서 저와 함께 오랜 기간 일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장성일은 제 방에 들어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얼마 전 군부 무역회사에서 대량의 달러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선물 아파트 분양권을 위해 보위부 간부들에게 뇌물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답니다. 하고 귀띔했습니다.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군부 무역회사라면 달러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보위부 감시망에 걸리지 않으려면 누구든 상납을 해야겠죠. 사실 뇌물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받았다가 괜히 문제가 생기면 제가 뒤집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눈 감아버리는 것도 제 입장에선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가족이나 제 주변 사람들에게 더 풍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으니까요. 장성일은 중장동지 무역회사 측에서 큰 금액을 건네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조용히 넘어가면 선물 아파트 배정에 우선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별말 없이 담배 한 개비를 물고 담뱃불을 붙였습니다. 눈앞이 꽤 흐릿해졌는데 그 연기 너머로 부인의 환한 얼굴과 아이의 장래가 겹쳐 보였습니다. 아내는 평양에서 태어나 자란 이른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보위부 중장 부인이 된 뒤로는 주변에서 더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 당장 저희 가족이 사는 숙소만 봐도 생각만큼 호화롭지는 않았습니다. 보위부 전용 관사라고 해도 건물이 낡았고 수도나 전기가 불안정해 가끔씩 생활에 불편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더욱 보통강 주변의 아파트에 꼭 들어가자라고 아내는 제게 압박을 했습니다. 사람들 다 선물 아파트 갈 준비한다는데 우리만 뒤처질 수 없잖아. 당신이 나서서 좀 잘 해결해봐 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죠. 일은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군부 무역회사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보위부 고위 간부들에게 접촉을 시도한다는 소문이 확산됐고 실제로도 몇몇 동료가 이미 거액의 달러와 선물 보따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 뇌물을 받아들이고 아파트에 입성하는 것이 현명할까? 아니면 철저히 단속해서 오히려 김정은에게 충성심을 보여줄까? 어느 쪽이 됐든 제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결정적 오판을 하게 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벼랑간 김정은이 평양 시내를 돌아본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예고 없이 불시에 현지 지도를 나가곤 합니다. 이번엔 보통강 주변의 아파트들을 둘러보다가 예상치 못하게 무역회사 간부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차가 빽빽이 서 있는 걸 보고 질색했다는 겁니다. 보통 북한에선 사적인 자동차를 대놓고 굴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김정은이
이런 고급 승용차가 왜 이렇게 많아? 누구들이 여기 살기에 이 지경이냐라고 물었다는데 그 즉시 보이부 조사팀이 투입됐고 거기서 군부 무역회사 간부와 보이부 인사들이 한패로 비리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파악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 보고를 뒤늦게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의심받던 때라 저는 크게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어쩌지? 나도 언젠가 이 상황에 엮여서 숙청될지 모른다. 실제로 북한에서 고위 간부가 잘못 걸리면 그 지방까지 모조리 몰락하는 사례를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장성일 역시 겁에 질려 제 사무실로 뛰어와 중장 동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불시에 체포령이 떨어질 수도 있답니다. 라고 얼굴이 창백해진 채 말했습니다. 저는 호되게 욕을 내뱉었지만 이미 어쩌겠습니까? 김정은의 분노가 해일처럼 번지면 빠져나갈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제 과거 행적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보이부라는 조직에서 일하다 보면 당의 호의도 크게 받지만 어느 날 갑자기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잡아들이고 협박하던 사람들 중 누구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됩니다. 나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구나 하는 생각이 휘몰아치자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아들 박진우는 김책공대에서 공부 중이었는데 나름 과학자로 인정받아 당에 기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진우가 이번 보통강 아파트 배정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제 보이부 소속이라는 배경이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내가 저녁 식사 중에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평양 분위기가 너무 험해졌어.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린 다 죽어. 몰락한다는 게 뭔지 알잖아. 제발 우리 안전부터 챙겨.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미 작년에 고위 간부 하나가 비리 혐의로 공개 처형당했고 그 가족은 행방불명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름 북한 체제에 충성을 바쳐왔지만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제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탈북을 감행하자 목숨을 내걸고라도 도전해야 한다. 사실 저 같은 보이부 간부는 국경을 넘기 훨씬 힘듭니다. 공작권을 몇 년간 운영해본 사람이라서 역으로 철저히 감시받고 있기도 하고 철책선 상황을 너무 잘 알아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도 저는 몸을 던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상태로 북한에 남아있다가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장성일은 저와 함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북한 체제 안에서 살아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를 설득하려 했죠. 중장 동지, 조금만 더 있으면 별을 하나 더 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흔들렸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성일아, 이제 나는 더는 이곳에 남고 싶지 않다. 네가 여기서 잘 살아남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장성일은 고개를 떨군 채 나가버렸는데 저는 그를 영영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제 결정에 크게 놀랐습니다. 아들은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고 평양을 떠난다는 건 현실성 없는 도박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진우야, 이러다 우린 모두 위험해진다. 널 위해서라도 아빠가 선택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꼭 쥐면서 아빠, 저도 학교를 안 나갈 테니까 믿고 데려가세요 하고 울먹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북한 밖 세상이 너무 무섭다며 저를 말렸지만 이미 생각을 접었는지 아무 말 없이 제 결심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비밀리에 평양을 빠져나와 국경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고위 간부가 이동하는 데는 나름대로 편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식 출장 서류를 만들어 놓고 친분 있는 트럭 운전수에게 부탁해 밤늦게 출발해 달라고 했습니다. 출발 전 아내가 조마조마한 얼굴로 이대로 가다가 잡히면 우린 다 끝이야 라고 중얼댔는데 저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래도 뒤로 물러날 길은 없으니 차에 몸을 실었죠.
국경까지 도착하자 이제 본격적인 난관이 시작됐습니다. 보이부 출신으로서 국경 검문에 걸리면 바로 현장에서 체포당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보이부 신분증을 조작해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수사 때 썼던 방법을 역으로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국경 쪽의 한 외딴 언덕에 차를 잠시 세웠습니다. 아들과 아내는 이대로 강을 건너야 한다는 제 말에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살이 세고 주변에 순찰병들이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가로등이 거의 없었고 달빛이 은은하게 물 위를 비쳤습니다. 저쪽 강 건너편 어딘가엔 중국 땅이 있다고 알면서도 괜히 가슴이 덜컹거렸습니다. 준비해온 밧줄을 강기슬게 숨겨두고 먼저 저는 살금살금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물은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뒷걸음질 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손을 꼭 잡으며 당신, 우리 할 수 있겠지 라고 제게 묻는 순간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봐주지도 않고 누굴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저희는 강을 건넜습니다. 중간쯤에서 물살이 제법 세져서 아내가 한번 미끄러졌고 아들이 재빨리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강을 무사히 건넌 뒤 세 식구가 모두 숨을 헐떡이면서도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낀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평양에서 누리고 살았던 모든 특권과 재산 따위는 저 강 너머로 사라진 셈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목숨만 붙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디고 나니 막막함이 몰려왔습니다. 장성일이 예전부터 만약 국경을 넘어가면 브로커를 통해 이동해야 한다며 몇 번인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잘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후회됐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전에 공작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연락책이 하나 있었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실제로 나타날지 혹은 저를 배신하고 돈을 뜯어낼지 알 수 없었기에 한동안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밤새고 새벽이 밝아올 즈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지금 마을 근처 폐창고에 숨어 있으라. 조금 있다가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차를 타고 이동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심정으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그 창고로 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우리가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라고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한적했고 동이 트기 전에 조용히 창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참 뒤 브로커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 조용히 따라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늘한 눈빛이었죠. 우리가 안전하게 이동만 할 수 있다면 뭐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남자가 한국 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제게 남은 현금이라고는 북한 돈 조금과 평양에서 가져온 금반지 몇 개, 그리고 탈러로 환전한 얼마 되지 않는 지폐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브로커는 이를 보고 이 정도면 일단 국경지역 이동 비용은 해결되겠다고 말하더군요. 우리는 중국 변방마을에서 며칠간 숨어 지냈습니다. 그동안 최소한의 먹을거리만 해결했고 바깥 출입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저랑 아내는 밤마다 잠을 설치며 혹시 공안이 들이닥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아들은 그 좁은 방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아빠, 여기서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해? 빨리 가야 되지 않겠어? 하고 속삭였습니다. 저도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정해준 일정에 맞춰 차근차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먼저 행동했다간 어디선가 발각되어 잡혀갈 수 있으니까요. 며칠 뒤 브로커가 이번에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차로 이동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낡은 봉고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내부에는 이미 여러 명이 타 있었는데 서로 눈이 마주치면 혹시 보이부 스파이 아니야 하고 경계하는 기색들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를 업은 여자도 있었고 허리가 굽은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저 역시 사실 보이부에 몸담았던 사람이어서 그들을 보고 순간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고위 간부로 뻐기고 있을 때
이분들은 아마 목숨 걸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탈북을 시도했을지도 모른다 싶어 가슴이 쓰였습니다. 차는 산길을 따라 꼬불꼬불 달렸습니다. 중간중간 공항 검문이 있을 때마다 브로커가 무슨 종이 뭉치를 건네주며 대충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들키면 우리 가족은 끌려가서 북송되고 그 이후 운명은 불 보듯 뻔했죠. 어찌어찌 검문소를 통과할 때면 아내가 제 옷소매를 움켜쥐고 숨죽였습니다. 한 번은 어떤 검문원이 봉고차 내부를 잠시 살피더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뭐하러 이렇게 밤늦게 이동하나라고 투덜거렸는데 브로커가 잽싸게 소주 몇 병을 건넨 뒤 농촌 친척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이라 오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 검문원은 크게 따지지 않고 곧바로 지나가게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 고맙다 하고 중얼댔는데 제 입장에선 하늘이 도와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어 날을 차로 이동한 뒤 우리는 국경지대처럼 보이는 또 다른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브로커가 마련한 경로를 따라 걸어서 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몸이 많이 지쳐 있었고 아들도 약간 열이 올라 힘들어했지만 더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밤중에 산길을 걷다가 살짝 미끄러지기도 했고 바위 틈을 지날 때 발목이 꺾일 뻔도 했습니다. 여기서 또 누군가 부상을 당하면 이동이 불가능하니 계속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목도 마르고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지만 머릿속엔 조금만 더 가자. 살기 위해선 이 길밖에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중간에 함께 가던 일행 중 한 남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이네. 저 불빛이 국경 경비대나 공안이면 큰일이야. 다들 조심해. 저도 고개를 번쩍 들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가로등 불빛인지 마을에서 새어나오는 빛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기에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그 시간이 10분이었는지 1시간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별일 없이 불빛이 사라졌고 우린 다시 이동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주 경유지로 잘 알려진 동남아 지역까지 내려갔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루트라는 건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뇌물을 쓸 수 있는 만큼 썼고 온갖 위험천만한 순간을 넘겼습니다. 아내는 사투를 벌이듯 제 손을 붙잡았고 아들은 울면서도 이 악물고 걸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왜 지금 택했을까 하는 후회가 스치기도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 저희는 어느 국가의 밀림지대 같은 곳을 거쳐 결국 한국 공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나타나 멈추라고 소리치기도 했고 어떤 날은 현지에서 폭우가 내려 길이 진흙탕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하나의 목표만 붙들고 버텼습니다. 한국 땅에만 들어가면 최소한 목숨은 건질 수 있다. 만약 북한으로 다시 끌려간다면 제가 보위부 중장 출신이니 더 참혹한 최후를 맞을 게 뻔하니까요. 결국 여러 난관 끝에 저희는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드디어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 겁니다. 맨 처음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심장이 제자리에서 날아갈 듯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서 한국 땅을 밟다니. 갑작스레 화려한 도시가 눈앞에 펼쳐지니 복잡한 심정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정신없었습니다. 일단 초기 정착 지원 절차 때문에 관련 기관에 들어가서 신원조사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제 과거 신분을 정확히 밝히면서 이제 이 땅에 충성하겠다.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 싶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믿어줄지 안 믿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할 수 있는 한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가족들의 신변도 보장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가족을 보호시설로 안내해줬고 이후 수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있었으니 한국 시스템과 문화가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저는 가장 처음 놀랐던 게
전기를 24시간 동안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양에서도 고위 간부들은 전력 사정을 좀 더 우대받긴 했지만 그래도 시시때때로 정전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밝은 형광등과 에어컨을 아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천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아빠, 여기 인터넷이 정말 빠르고 어디서든 연결된대 하면서 휴대전화를 만져보길래 저도 덩달아 신기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아빠, 지하철을 타면 요금이 얼마 안 든다는데 한번 타볼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하철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평양에도 지하철이 있긴 했지만 노선이 매우 제한적이고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한국에 오니 지하철역도 많고 사람들이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돼 있어 안전해 보였고 역내 상점들도 붐볐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당황스러워하자 아들이 티머니 카드를 충전해야 한대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 처음으로 제가 자발적으로 지하철역 티켓을 사보고 개찰구를 통과해 본 겁니다. 아내는 식료품점에 가서 수십 가지 종류의 과일과 채소가 가지런히 진열된 걸 보곤 잠시 얼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과일 한두 가지 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도 보위부 간부로 있으면서 시장에서 꽤 많은 특혜를 받긴 했지만 한국만큼 넉넉하게 구비된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내가 이렇게 다 넘쳐나는데도 사람들은 왜 줄도 안 서고 그냥 골라담지라며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마트를 둘러보다가 거대한 냉장고 코너와 고기 코너를 보고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뭐든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물론 이곳 생활이 언제나 달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정착금이나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 준다고 해도 언어와 문화 차이가 의외로 컸습니다. 저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많았습니다. 사람들 말이 참 빠르고 중간중간에 제가 처음 듣는 낱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그나마 젊어서 금방 적응하는 듯 했지만 저와 아내는 아직 세상 물정에 어둡다 보니 어리둥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당장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북한에서 높았던 제 계급은 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도 없고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힘든 노동 현장부터 시작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죠. 지원센터에서 몇 가지 직업 교육을 받아보라는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중 경비 업무를 하는 걸 먼저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각오였죠. 처음 경비 복장을 입고 아파트 출입구에 서 있자니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북한에서야 고급 아파트 단지를 단속하기 위해 시차를 나가곤 했는데 이젠 제가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출입을 관리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당당히 벌어먹는 일이니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선 누구든 노력하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구나 하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내는 조그만 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짢아 하더니 하루하루 사람들 상대하는 게 재미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아내의 변화를 보며 웃었습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대며 살아가야 하는 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대학을 다시 다니고 싶다며 준비 중이었습니다. 한국어나 역사, 여러 과목의 기초 지식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직 젊은이 의욕이 넘쳤습니다. 아빠, 저 이제는 여기서 과학을 제대로 배워서 북한에서 못하던 연구를 할래. 무슨 첨단 장비든 마음껏 만져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북한에서 함께 공부하던 아이들은 여전히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을 텐데 이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마음이 쓰이더군요. 사실 제가 탈북하면서 제 자리, 제 권력을 다 포기했지만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평양 보통강 아파트를 배정받았어도 거기서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았을 겁니다. 이 땅에 와서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진 않지만 적어도 제 자유와 가족의 생명을 위협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겁주고
돈을 갈취하던 과거의 제가 부끄럽긴 하지만 회개하고 갱생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보위부 간부였으면 편하게 살지, 뭐 하러 왔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 체제란 게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조차도 날이 서 있는 칼 위를 걷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한순간에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주변 간부들의 모략에 휘말리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그 리스크를 몇 년 동안이나 짊어지고 살았으니 이제는 자유롭게 숨쉬며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터를 잡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입니다. 아내와 소박한 가정집을 얻어 한두 해 안에는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습니다. 아들은 곧 대학에 들어갈 것이고 저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어떤 자격증이든 따보려고 합니다. 물론 쉬운 길이 아니겠죠. 그래도 이렇게 사람답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날마다 새삼 깨닫습니다. 저는 부디 더 많은 분들이 북한 실상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처럼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현실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마음이 제 진심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북한 인권단체나 여러 봉사활동에 조금씩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던진 공포를 조금이라도 씻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걸어온 길과 제가 뿌리치고 나온 북한 사회의 실체가 조금이나마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늘 따라붙던 칠흑 같은 어둠이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진 않겠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 기적을 붙들고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도꼭지가 도무지 안 나오길래 고장인가 했는데 옆에 있던 분이 손을 슥슥 대니까 물이 콸콸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죠? 자동으로 나오는 수도꼭지? 너무 신기해서 무슨 요술인 줄 알았어요. 게다가 휴지도 화장실 안에 그냥 구비돼 있고 종이 타월도 마음대로 뽑아 쓰라고. 이거 다 무료 맞죠? 한국에서 전기는 24시간 켜지고 원하는 물건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다는 사실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어떤 이는 이런 자유와 풍요가 너무 생소해서 밤새 잠 못 이뤘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만나볼 북한 출신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북한 체조부에서 뒷배경이 있는 친구들에게 밀려나 장마당에서 근근히 먹고 살았던 그녀가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인해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정착해 살고 있는 이설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 동북부 지방의 산골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겨울이 길고 눈도 많이 왔어요. 어릴 때부터 생활이 궁핍해 먹고 사는데 늘 애를 써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친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어머니와 둘이 살아야 했기에 형편이 더욱 어려웠지요. 그래도 북한 체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국가가 정한 학교 과정은 성실히 따라갔습니다. 고등중학교 때는 집단체조 후보반에 들어갔는데 키가 좀 크고 팔다리가 길쭉해서 뽑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체조부에서 뭔가 성과를 내면 삶이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행사 때마다 저희가 보여주는 군무나 집체 연습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식량 사정이 나빠져 영양 공급도 제때 못 받고 부상자가 속출해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히니 점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뒷배경이 있는 친구들은 훈련을 잘 못해도 중요한 무대에 우선적으로 나가고 저처럼 뒤가 없는 사람은 밀려나기 마련이었어요. 결국 저는 큰 부상을 당한 뒤 집단체조에서 탈락 처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구경 상점이나 공장 같은 곳에서 일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식의 생활을 계속했어요. 북한에서는 워낙 장마당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암암리의 장사에 손을 댔습니다. 어머니가 마을 공장에서 간단한 일감이라도 잡으려고 애쓰셨지만 그걸로는 식량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장마당에서 작은 물건을 떼다 되팔며 근근히 돈을 벌었죠.
마른 야채나 강냉이 가루 같은 걸 팔다가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제품들이 북한 것보다 훨씬 인기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씩 그쪽으로 확대해 봤습니다. 단속을 피해 다녀야 했기에 늘 가슴이 쿵쾅댔지만 당시에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라는 절박함이 컸어요. 한 번은 장마당에서 불시 단속에 걸려 물건과 돈을 전부 압수당했고 가까스로 체포만 면했습니다. 그때 충격이 어찌나 크던지 이 나라에서 숨통을 좀 트이게 살려 하면 꼭 이런 식으로 막히는구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 하는 절망이 밀려들었지요. 그러나 중에 체조부 시절 알고 지냈던 후배가 탈북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후배가 정말 한국까지 갔을까? 간다면 무슨 수로 갔을까? 거긴 진짜 잘 사나? 이런 궁금증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남조선은 썩어 문드러진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가들만 호의호식하고 노동자들은 거지나 마찬가지다. 라고 선전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남쪽에 가면 자유가 있고 먹는 것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들이 암암리에 퍼져 있었거든요. 저를 진짜로 탈북하게 만든 결정타는 어머니의 급격한 건강 악화였습니다. 워낙 영양 상태가 나쁘고 병원에선 약도 없으니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셨는데 제가 장사로 모아둔 돈마저 단속에 빼앗기니 약조차 구할 길이 막혀버렸죠. 당장 어머니를 구하려면 조금이라도 영양제를 사오거나 좋은 의사를 찾아야겠는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대로 있다간 정말 둘 다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겠구나 싶은 두려움이 커지니 그때부터 제 안에 차라리 국경을 넘어 약이라도 구해오자. 갈 거면 아예 남쪽으로 탈출하자는 결심이 뚜렷해졌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시도하다 발각되면 노동단련대나 교화소로 끌려가는 건 물론이고 운이 나쁘면 총살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워낙 다급했기에 브로커를 찾기 위해 장사꾼 언니들에게 어렵게 소개를 받았는데 일단 그 브로커를 100% 신뢰하기도 힘들었죠. 그래도 저는 목숨 걸고 해보자라며 어떻게든 돈을 구해 브로커 비용 일부를 마련했고 어머니께 함께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무척 망설이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 네가 원하면 나도 따라가겠다 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울컥해서 눈물을 쏟았어요.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마음이 짠합니다. 며칠 뒤 저희는 밤늦게 집에서 나왔어요. 집에 있는 물건은 헐값에 처분해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 바꿔두었는데 그마저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지시하는 대로 작은 트럭 짐칸에 숨어 국경 근처까지 이동했어요. 트럭 안은 공기가 탁하고 좁아서 어머니랑 저는 숨조차 제대로 못 쉴 만큼 긴장했습니다. 어디서 군인이 서류 검사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엄습했죠. 고개도 못 들고 몸을 웅크린 채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서 국경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강을 건너는 순간이 제 생애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너무 차갑더라고요. 깊은 곳에 빠지기라도 하면 그대로 끝장이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발만 더듬더듬 뻗었죠. 중간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들키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입이 바짝 말랐지만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손을 꽉 잡고 얼른 건너야겠다 싶었죠. 운이 좋게도 경비병한테 들키지 않고 강을 다 넘어섰을 때 정말 이제 다 살았다고 안도하면서도 과연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다 해결된 걸까? 하는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엄청난 길을 이동해야 했어요. 운 좋게도 브로커가 마련해둔 헛간에 숨어 하루를 보내고 새벽에 작은 승합차에 올라타 도시로 이동했죠. 그런데 중국에서도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브로커가 이제 남쪽으로 가려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거쳐야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제 귀에는 전혀 현실감이 없었어요. 무슨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문맹이 된 기분으로 브로커의 지시대로만 움직였어요.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 이동하고 경찰이나 군인을 피하려면 산길을 돌아가야 하고
그러는 중에 다른 탈북민들 몇 분도 합류했는데 다들 지친 얼굴에 말수도 적었고 서로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아도 그냥 조용히 눈빛만 교환했어요. 여기서 누가 실수라도 하면 전부 잡혀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상 조마조마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아찔했던 건 동남아 어느 국경에서 차량 검문을 당할 뻔했을 때였어요. 무장한 군인들이 차를 세우고는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했거든요. 저는 가방을 꽉 움켜쥔 채 끝났구나 싶었는데 기적적으로 그 병사가 창문을 조금 들여다보고는 그냥 지나쳐 주더라고요. 만약 그 순간 걸렸다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고 그러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건 시간 문제였겠죠. 저뿐 아니라 어머니까지 함께 큰 처벌을 받을 게 뻔했으니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긴 여정을 거쳐 어렵게 대사관과 연결이 되었을 때 저는 그제야 이젠 좀 사선은 넘었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안심은 못했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탈북민을 찾아다닌다거나 현지 공안들이 수상히 여겨 체포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이죠. 좁은 방 안에 갇힌 듯이 몇 주를 지내며 부디 빨리 한국행 비행기 표가 나오길 하고 속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탄 날, 공항에서 제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저렇게 큰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하는 생각도 들고 공항 내부가 워낙 넓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니 눈이 부셔서 머리가 어지러질했죠. 주변에 서양 사람들도 많고 각종 면세점이나 편의시설이 가득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이라는 건가? 북한 밖은 이렇게 다채로운가? 하고 무슨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을 때 어머니랑 손을 잡고 부디 무사히 도착하자는 말을 몇 번이나 되뇌 얻는지 모릅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비행기에서 내릴 때 정말 한국 땅에 발을 디뎠구나 하고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어머니도 울지 않으시려고 애쓰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저를 보자마자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공항에서 난생 처음 경험한 또 하나의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깨끗하고 체계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환영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내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리둥절한 와중에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었어요. 줄을 서서 서류를 작성하고 뭔가 기계에 지문을 찍기도 했는데 그 기계가 너무 신기해서 몇 번이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뒤 합동조사라고 불리는 절차를 거쳐 하나원에 들어갔는데 북한에서 살아오며 그런 환경을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모든 게 낯설고도 또 놀라웠어요. 일단 식사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반찬 가짓수가 여러 가지나 되며 부족하면 더 가져다 먹을 수도 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한 숟가락마다 이렇게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걸까 하는 이상한 미안함이 들다가도 이왕 나온 거 맛있게 먹자 싶어서 정신없이 먹곤 했지요. 또 하나원 강의에서 직업이 얼마나 다양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서 공부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노동 현장에 배치되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직업을 주도적으로 고른다는 발상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하나원에서 몇 주 정도 지낸 후 제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떨어져서 가장 신기했던 건 어디서나 불이 밝다는 거였어요. 밤에도 길거리가 대낮처럼 환하고 교통수단도 벗으며 지하철이며 밤늦게까지 다니니 여긴 밤이 없는 나라구나 하고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또 지하철역 안에 들어가면 에스컬레이터와 전광판이 많아서 제가 가야 할 방향을 놓쳐도 쉽게 돌아갈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마다 안내 화면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한동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교통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 어느 노선이 몇 분 뒤에 온다는 걸 화면으로 알려준다는 게 거의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처음 스마트폰이라는 걸 받았을 때도 엄청 흥분했어요. 저한테 이걸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전 세계 소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손바닥만한 기계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점이 상상 초월이었죠. 친구들이 여기서는 앱이라는 걸 깔았으면 은행 업무도 하고 택시도 부르고 밥도 시켜 먹을 수 있다고 말해줄 때마다 저는 그럼 정말 밖에 안 나가고도 다 되는 거야?
싶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편의점이라는데도 처음 가봤는데 밤이든 새벽이든 문이 열려 있고 음료부터 밥거리까지 다 살 수 있으니 여긴 정말 천국인가 하고 입이 떡 벌어졌죠. 정착 교육을 마치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지방의 임대주택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 처음 들어간 날 부엌 한가운데 놓인 가스레인지와 수도꼭지, 게다가 싱크대 위에 달린 후드 같은 장치가 저를 완전히 멍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불을 직접 떼지 않아도 밥을 지을 수 있다니, 심지어 온수까지 나오다니 하고 감격했습니다. 어머니도 씻을 물 걱정 없이 맘껏 쓸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셨어요. 북한에서 겨울엔 항상 물이 얼어서 몇 번을 녹였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수도꼭지 돌리면 콸콸 나오는 데다 온수까지 나오니 그날 밤도 둘이 한참 동안 잠을 못 이룬 채 이렇게 편해도 되나 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처음에 장을 보러 큰 마트에 갔을 때도 충격이 컸습니다. 저는 그동안 식재료라 해봐야 쌀이나 옥수수, 기본적인 채소 몇 가지 사려면 온종일 장마당에서 물건값 흥정해야 했고 품질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여긴 번듯한 마트에 가면 없는 게 없고 물건들이 질서정연하게 쌓여 있고 가격도 딱 표시돼 있어서 마음 편히 골라 담으면 되더라고요. 계산대에서는 바코드로 삑 소리만 내도 자동으로 합계가 나오고 거스름 돈도 척척 주는데 이것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신기했어요. 어머니께서 계산대가 저절로 값을 알아맞힌다니 말이 되는 거냐며 혀를 내두르셨던 기억도 납니다. 한편으로는 TV를 켜보면 수많은 채널이 있어서 뉴스부터 예능, 드라마, 심지어 해외 방송까지 다양하게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 엄청난 문화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중앙TV나 지방방송 몇 개뿐이었는데 거기도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늘 같은 선전물이나 반복된 뉴스를 봐야 했거든요. 여기서는 K-팝은 노래 프로를 틀면 젊은 가수들이 춤도 잘 추고 화면 화질이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실제 무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 집단 체조를 할 때 스피커로만 듣던 음악과는 달리 이들은 개성 있는 스타일로 무대를 채우니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구경했죠. 저런 옷과 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걸 펼치는 거구나 하며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착 직후 저는 직업전문학교에서 미용을 배우려고 등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머리에 물들이고 손톱에 칠하고 이런 건 보통 날라리들이나 하는 짓으로 폄하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여기선 그것도 엄연한 전문 직업이더군요. 처음엔 롤 말고 드라이하는 기본부터 배우며 실수를 많이 해서 북한 말투 쓰는 애가 뭘 알겠냐며 놀림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강사님과 동료들이 실수해도 괜찮다. 천천히 익혀가면 된다고 격려해 주어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는 점이 뿌듯했고요. 어머니는 아파트 단지 근처 구내식당에서 취사 보조 일자리를 찾으셨어요. 하루에 몇 번씩 식재료도 관리하고 반찬도 만들면서 바쁘게 사시는데 예전에 가스불은 어떻게 다루냐, 재료는 어떻게 구하냐 걱정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제는 칼질도 번듯하게 하시고 필요한 재료는 마트에서 사오시면 되니까 북한 때보다는 훨씬 생활이 편해지셨죠. 가끔 제가 미용 연습을 한다며 머리를 만져드리면 설이야, 꿈만 같다. 우리가 이렇게 새 삶을 살 줄이야. 하고 물끄러미 거울을 보시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세요. 저도 일하면서 느낀 게 사람들 사이에서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신기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해요. 정말 북한은 TV도 제대로 안 나오나요? 전기도 맨날 끊기나요? 하고 물어볼 때마다 사실대로 그렇다고 대답하면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향해 그래도 요즘은 북한 경제가 좀 나아졌다던데 하시면서 저를 조심스럽게 살피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그건 일부 상층부 이야기고 일반 주민들은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러면 대부분 아, 그렇구나 하며 안타까워하시곤 하죠. 가끔은 전혀 뜻밖의 곳에서 한국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깨닫기도 해요. 이를테면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진료받고 필요한 약을 정해진 비용만 내면 쉽게 살 수 있다는 사실도 저에겐 큰 놀라움이었죠.
북한에서의 병원은 약이 부족해 제대로 치료도 못 해주는 경우가 허다하니 차라리 민간요법이나 시장에서 비싼 약을 사는 게 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여기서는 병원 예약을 앱으로도 한다고 하니 저는 진짜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되는구나 하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노동시간도 한국은 제도가 체계적이라 주어진 규칙만 지키면 임금을 늦추거나 떼일 걱정이 없다는 점이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북한에서 공장 일을 해도 임금이 밀리는 건 예사고, 때로는 수령 자체가 고무대야 옥수수 몇 자루 같은 현물로 오기도 했는데 여긴 월급일이 되면 통장에 돈이 딱 들어와 있어서 매번 감탄합니다. 제 통장에서 원하는 만큼 돈을 찾아 쓸 수 있고 해외 송금도 할 수 있다는데 아직도 그 개념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만큼 북한에서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 조금씩 적응해 가면서 여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특히 밤에도 편의점이나 찜질방에 가서 필요한 걸 해결할 수 있는 것, 지하철이나 버스가 촘촘히 연결되어 시간만 맞추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자유와 편리함이라는 걸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어요. 건물들이 촘촘하게 들어선 도심 거리를 지날 때 화려한 불빛과 유리창으로 가득한 빌딩 숲을 보면 정말 북한에서는 평생 볼 수 없었던 장면이구나 싶어 기분이 묘해집니다. 요즘엔 한국어가 상당히 유창해지고 표준 발음도 익숙해졌다고들 하지만 가끔 사람들이 쓰는 신조어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씩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녹아드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뿌듯하긴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탈북한 친구들과 만나 서로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 어느 식당에서 일하니? 같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합니다. 지금 저는 미용실 보조로 일하며 실무 경력을 쌓는 중이고 어머니는 구내식당에서 자리를 잡아 월급을 받아오십니다. 때론 고단하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북한에서의 생존 투쟁에 비하면 여기서 겪는 고생은 고생도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내가 열심히 하면 결과가 따라온다는 믿음이 생겨서 요즘엔 아주 작은 꿈도 품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작은 헤어숍을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탈북 과정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와보니 이 자유와 기회는 그만큼 값진 것이었구나 하고 체감하게 돼요. 북한에서만 살았으면 감히 상상도 못했을 풍요로운 문화, 발전된 생활 방식, 그리고 언제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누리면서 제 스스로도 점점 발전하는 기쁨을 느낍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도 된다.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어머니 역시 가끔 그러세요. 우리가 이렇게 숨통 트이게 살 줄 누가 알았겠니? 북한에 있을 땐 지금처럼 불빛이 환한 집에서 뜨뜻한 물로 설거지하고 지하철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꿈도 못 꿨다고요. 저희 둘 다 건강을 되찾고 안정된 일자리를 갖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크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방송이나 뉴스에서 북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묘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해요. 아직 북한에는 제가 남기고 온 친구들과 친척들이 있고 그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계시겠지요. 그런 걸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늘 무겁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서 더 열심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만약 언젠가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 특히나 한국에 와서 본 문화와 발전된 모습들에 대한 놀라움과 감동을 자세히 전해드리는 이유는 저 같은 탈북민들의 경험이 제대로 알려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서입니다.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바깥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인권이나 자유가 중요한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와 보니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권이 있고 그 선택에 따른 기회도 열려 있어요. 게다가 밤낮 없이 불빛이 꺼지지 않는 도시 풍경, 누구나 손안에 쥔 휴대전화 하나로 은행 업무부터 쇼핑,
교통편 예매까지 해치우는 모습. 언제든 원하는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저를 매일매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물론 적응하는 동안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몰라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제 말투 때문에 혹시 북한분 아니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순간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미 많은 분들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도 지원 제도를 통해 안내를 잘해 주셨기에 저는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저도 이 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저보다 뒤늦게 오는 탈북민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그 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으니 조금은 도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요. 이상으로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북한에서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던 제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며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하다고들 하지만 저는 북한과 한국이 정말 너무나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그만큼 여기서 누리는 자유와 발전된 문명, 다양하고 화려한 문화는 아직도 믿기지 않을 만큼 인상적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받은 도움을 조금씩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 더 배우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제게는 정말 소중한 기회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참고나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